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경매는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매각 방식 569페이지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법원에서는 호가 경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유체동산에 대해서 호가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 진돗개를 20만 원에 호가 경매로 옆집 아주머니가 낙찰받아가지고 내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는 걸 알고 다시 키우라고 줘서 잘 키웠다. 이런 걸 적어놨더라고요. 호가 경매.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게 호가 경매입니다. 불을 호자 가격 가짜. 자, 진돗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올려가는 게 호가 경매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옛날에 호가 경매를 했었는데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법원에서 호가 경매를 해보니까 옆에서 1억, 한 명 1억 1천, 1억 2천 이렇게 불러가니까 그 당시 경매할 때 법원에 가보면 전부 조폭들만 머리 빡빡 깎고 와서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이 부르려고 하니까 한 번만 더 움직이면 나중에 입을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서 입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담화부리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입찰표에다가 금액을 적어내는 기일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호가 경매를 할 수 있다고요. 법원에서 지금 안 할 뿐이에요. 시험에 두 가지 방법이다. X로 나왔다고 세 가지 방법입니다. 할 수는 있는데 호가 경매 안 하고요. 기간 입찰.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 경우에는 기간 입찰을 하고 있어요. 하루 만에 딱 끝내는 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 4일 정도, 3, 4일 정도 주는데 기간을. 경매는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주고 입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기를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을 기간 입찰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입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물건을 부산에 있는 사람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집행관 사무실로 입찰표를 보내면 됩니다. 자, 어쨌든 시험에는 매각 방식이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이렇게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빅데이터에 의하면 가장 경매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우리 교과서 569 경매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요거는 우리 프린터 56번에 10분의 1에 1번에 있습니다. 1, 2, 3번입니다. 시험에는 이거 56번 프린터 10분의 1에 1번하고 3번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 1번이 가장 많이 나오고 두 번째 3번. 자,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다. 그리고 공매보증금, 이거는 시험에 공매에 대해서는 거의 안 나온다고 했죠. 공매는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공매보증금은 잘 안 나오고 이게 최저 매각가격이 10분의 1이다. 자, 그래서 만약에 최저 매각가격이 가령 9천만 원이면 1등을 하려고 1억을 써냈습니다. 입찰가, 응찰가, 매수신청 가격은 옛날에는 1억을 써내면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냈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이 10%를 내고요. 그러면 잔금이 9,100만 원이 남았네요. 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차순위 매수신고 2등이 될 수 있습니다. 2등을 뽑는 이유는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면 이 보증금을 몰수해서 배당재단에 편입하고 안 돌려줍니다. 안 돌려주면 2등에게 9,100만 원에 팔아도 결국 1등에게 1억 판 거나 마찬가지죠. 만약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으면 재매각을 하지 않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수기회를 주고 경매 절차를 종결합니다. 자, 그럼 1억에 낙찰받았습니다. 즉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매각 허가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항고, 상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걸 항고라고 합니다. 항고하면 항고보증금을 매각대금의 10%인 1,000만 원을 냅니다. 1,000만 원 냈다가 만약에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에는 항고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재단에 편입하고 안 돌려줍니다.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에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빼고 나머지 돌려줍니다. 세입자들의 경우 이자 떼고 돌려준다고요? 채무자, 소유자는 아예 안 돌려주고 기각되면.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항고를 남용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원 건물 이게 경매 넘어가면 원장님은 월세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내겠죠. 월세 달라고 하면 나 지금 보증금 떼게 생긴데 보증금 돌려주면 월세 줄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경매 넘어간다고 하면 월세만 안 내는 게 아니라 아예 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도 안 내가 전기 끊기고 이렇게 해요. 저 옛날에 뚝섬 유원지역 앞에 그 건물이 있었어요. 그게 경매 넘어갔는데요. 전부 전기까지 다 끊겼었어요. 뚝섬 유원지 있는 데 가면 바로 한강 옆에 건물이 있으니까 그런 건물 좋아요? 안 좋아요? 막다른 골목에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 안 좋아. 그까지 누가 찾아서 뭐 강 옆에까지 들어가서 그건 안 좋죠. 상권이. 막다른 골목에 있는 건 안 좋다고 상권이. 어쨌든 그 경매 넘어간 적이 있어요. 뚝섬 유원지역 옆에 지하철역 여기 한 2코스, 한 3코스 전인가? 그렇죠. 여기서 한강 건너오자마자 바로 있는 게 있어요. 뚝섬 유원지역. 근데 뭐 그런 데 있으면 만약에 그거는 주택은 좋을 수 있겠죠. 한강 보고 이러면. 근데 주택도 사실은 한강을 보면 안 좋아요. 건강에는 아주 안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게 남양주 저 덕소에 있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모 아파트, 제가 이름도 아는데 그 이름 말하면 아파트 값 떨어질까봐 제가 말은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배우자는 출근하고 없는데 그것도 바로 앞에 아파트 앞에 모텔이 있어요. 또 거기 덕소에. 그 사람들은 모텔에 자꾸 기어 들어가고 나는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허망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살률이 가장 높아 물을 쳐다보고 있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집값은 올라가고 있죠. 한강을 쳐다보고 있는 거기도 한강 보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항고를 하면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를 내고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는 아예 안 돌려주고 채무자 소유자 외의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는 빼고 돌려준다. 그 이율이 얼마냐면 연 12%입니다. 민사집행법에서 이자가 12%라고 1억에 12%면 얼마입니까? 1200만 원. 12달 1년에 12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이죠. 고등법원에 갔다가 항고를 하고 한 석 달 걸렸으면 이자 300만 원 빼고 나머지 700만 원만 돌려준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항고를 했다고요. 옛날에는 항고보증금을 이거 다 돌려줬거든요. 기각되면. 그래서 무조건 항고를, 옛날엔 또 항고보증금을 아예 안 받았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항고를 해서 고의로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려고 하니까 이제는 항고가 이유 없다고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는 안 돌려주고 채무자 소유자 이외이자 세입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12%연 이자 빼고 나머지만 돌려준다. 그래서 지금 집행관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예 항고를 한 사람은 전혀 없답니다. 지금 현재 한 명도 없대요. 요즘은.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돼서 우리 빈출지문지 160페이지 메뉴에 있잖아요. 빈출지문지 160페이지 메뉴에 2번 매수가격, 자기가 적어낸 금액, 써낸 금액의 10분의 1이 아니라고 1억 써냈으면 1000만 원 보증금 내는 게 아니라 최저매각가격 10% 낸다 했죠? 160페이지 빈출지문지 2번에 있는 거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 이 지문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항고보증금은 거기 160페이지 빈출지문지 160페이지 6번 보세요. 항고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이 10분의 1 X, 최저매각가격이 10분의 1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이게 매각대금이 10분의 1이라고 했죠?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 경매는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봐야 돼요. 계속 똑같은 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우리 빈출지문지 160페이지 2번하고 6번에 있잖아요. 시험에 이게 가장 많이 나왔다. 2번, 6번 다 X. 자, 차순위 매수신고. 지금 여기 적어놨잖아요.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등이 될 수 있다. 2등을 왜 뽑느냐?
1등 한 사람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면 자꾸 경매 절차가 지연되잖아요. 그럼 2등한테 매수 기회를 주고 경매 절차를 종결합니다. 그 대신에 최고가 매수 신고에 낸 돈은 안 돌려주겠죠? 잔금을 안 내면. 우리도 일반 매매에서도 계약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면 안 돌려주잖아요. 계약금. 똑같습니다. 경매도.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유찰된 경우입니다. 1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억보다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1등 써낸 사람한테 팔겠습니다. 이게 경매잖아요. 근데 아무도 1억 이상 써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유찰되면 세매각을 하는데 세매각 되면 상당히 낮추고 돼 있잖아요. 상당 금액 깎아준다고요. 그 깎아주는 금액이 서울, 경기도는 20%, 인천이나 대전이나 강원도나 이런 데는 30% 깎아줍니다. 지역별로 몇 퍼센트 깎아주냐 시험에 안 나오겠죠? 법조문에는 상당한 금액을 낮추고 이렇게 돼 있고 법원 재량입니다. 법원마다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낮추는지. 서울, 경기도는 20% 깎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보증금만 걸어놓고 대금 지급 기한까지 잔금을 안 내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 우리 매매에서도 잔금 안 내면 계약금 떼먹죠? 경매에서도 이거 보증금만 900만 원 걸어놓고 잔금 안 내면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 안 내면 안 돌려준다고요. 보증금. 만약에 이렇게 잔금을 안 내면 실시하는 매각을 뭐라고 부른다? 재매각이라고 하는데 재매각 할 때는 가격 안 깎아준다고 했잖아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 가격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1억에 했으면 또다시 1억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재매각은. 왜? 재매각은 1억에 산 사람이 있었잖아요. 단지 잔금만 안 낸 거죠. 그러니까 재매각은 가격을 안 깎아주고 유찰되어서 세매각 할 때만 가격을 깎아준다. 572페이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572페이지 재매각. 매수인이 세매각, 재매각기일의 3일 전까지 대금,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이 연 12%라고 했습니다. 지연이자와 절차 비용을 지급한 때는 재매각 절차를 취소해야 된다. 연체자까지 다 내면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내면은 재매각하지 않고 경매 절차를 취소해야 됩니다. 재매각 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고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이 900만 원 낸 거 못 돌려달라 하고요. 또 이제 잔금을 안 내면 다시 재매각을 실시한다고 또 1억부터 9천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전의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다. 금반환의 원칙에 의해서. 왜? 또 매수 신청을 해놓고 보증금만 걸어놓고 또 잔금 안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경매 절차가 고의로 지연되겠죠? 그래서 한번 계약금, 보증금 걸어놓고 잔금 안 냈으면 그 다음부터 재매각 절차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573페이지 배당 순서인데요. 이 배당 순서는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이때까지. 2번 나왔으면 15년에 한 번 출제됐으니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중요하죠. 실무에서는 배당을 알아야 돼.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거기 세입자가 가급적이면 배당을 다 받아가는 게 좋아요? 못 받아가는 게 좋아요?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무 상관없다. 세 가지 중에서 답은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다 받아가면은 다 배당 다 받아가지고 보증금 다 회수했는데도 이사 못 나가겠다 버티면 명분이 없잖아요. 그럼 이사를 쉽게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돈 다 받았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보증금 다 받았는데 왜 안 나가냐.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 근데 지금 보증금 경매nem과 다 떼였다고요. 배당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전세 보증금이. 그럼 울고불고 내 나가서 지금 얼어 죽으란 말이냐. 어디 가서 뭐 월세라도 방을 하나 얻어야 나갈 거 아니냐. 이사비라도 좀 월세 얻을 거라도 보증금 1,000만 원이라도 달라. 예를 들면 500만 원이라도 있어야 어디 반지하 뭐 월세라도 얻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고 울고불고 안 나가고 버틸 가능성이 많아요. 경매에서 가장 어려운 게 명도입니다. 이거 방을 빼고 나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맨날 그렇다고 싸우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싸우면 안 되죠. 때리도 안 되잖아요. 형사처벌 받아요. 그게 가장 어렵더라고. 저도 어릴 때 아버지 보고 이거 경매하자고 해서 그러니까 남은 눈에 피눈물 해가지고 돈 벌면 뭐하냐 하고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논 한 마지기 서울에 집 한 채 가격이 똑같아서 소 한 마지기, 소 한 마리, 논 한 마지기 서울에 집 아파트 한 채 가격이 똑같았다고요.
제가 시골에 논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 팔아도 아파트 전세도 못 얻어요. 지금은. 그때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무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돈 벌면 뭐 하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매하자고 하니까. 이 경매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배당도 알아야 됩니다. 자, 영순위. 가장 먼저 영순위, 시험에 영순위를 1순위, 1순위를 2순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영순위라는 건 순서가 가장 먼저라는 뜻이지 특별히 아니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 0등이 잘했냐 1등이 잘했냐 저보고 질문하더라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1등이 잘했죠 이랬더니만 그러면 왜 여기는 영순위가 더 먼저 해주냐 이렇게 따지니까 당황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영순위라는 건 가장 먼저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0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받는 게 경매 집행 비용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최고 먼저 배당받고요. 그 다음에 1순위가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소액임차인, 근로기준법, 최종 사물분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 이런 거 최우선 면제 받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국세, 지방세 중 당해세입니다. 당해세. 세법에서 당해세 나오죠. 우리 학원 건물 이게 경매 넘어가면 요 학원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안 낸 게 있다면 요거는 다른 담보물권자 물건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이런 건 당해세 아니죠? 재산세, 종부세 이런 게 당해세입니다. 그 경매 넘어가는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종부세 그게 당해세라고요. 만약 요 학원 건물주 자기 집에 재산세 안 낸 거는 당해세 아니죠? 그 건물, 경매 넘어가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안 낸 게 있다면 그거 먼저 배당해 주고요. 그 다음에 3순위, 4순위 이거는 뭐냐 하면 물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건. 물건은 순서에 따라 배당을 하죠. 근데 물건이 아닌데 물건과 동일한 배당 순위를 보호받는 게 뭐냐면 확정일자부 임차권입니다.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 조세채권입니다. 조세채권, 세금은 법정기일의 전후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면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는 건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입니다. 신고 납부한 거는 신고일이 법정기일입니다. 양도소득세 이런 거는 신고하죠. 그럼 재산세가 만약에 7월 9일 고지서가 발송됐다면 7월 9일이고요.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만약에 7월 13일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전세권이나 이 물건이 만약에 저당권이 7월 15일이라면 배당을 어떻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세금 먼저 배당해주고 남는 돈 있으면 확정일자부 임차권, 그래도 남는 돈 있으면 저당권 먼저 배당해준다는 이야기죠. 물건하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 조세채권은 순서에 따라 배당해준다고. 세금은 법정기일의 전후에 따라 배당 순서가 달라집니다. 법정기일이란 국세기본법 35조에 있는데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법정기일이 나옵니다. 언젠지. 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는 고지서 발송일이고요.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거는 신고 납부하잖아요. 자, 그래서 3순위, 4순위 이게 물건입니다. 물건인데 확정일자부 임차권, 조세채권은 물건하고 똑같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면 물건보다 먼저 배당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남는 거 있으면 임금채권, 월급이고요. 그래도 남는 돈 있으면 후순위 조세채권입니다. 그래도 또 남는 돈 있으면 각종 공과금입니다. 그래도 남는 돈 있으면 일반 채권 가장 먼저 배당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게 3순위 물건도 다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뭡니까? 서브프라임 비우량 채권이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게 뭐냐면 후순위 채권, 즉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제2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게 후순위잖아요. 1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고 나면은 후순위 대출해준다 이런 거. 후순위 대출은 근데 굉장히 금리 이자가 비싸죠. 떼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자에 다 반영했다고요. 제2금융권에서 후순위 채권,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입니다. 시험에 2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배당 573. 경매는 전부, 이거는 지금 우리 책에 따로 뭐 해놓은 건 아닌데 제가 개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책 페이지는 그래서 안 적어놨어요. 책에 딱 이렇게 정리된 건 없으니까. 이게 주요 개정됐다는 건 2002년도에 개정됐어요. 개정된 거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미등기 부동산도
부동산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채무자 명의로 건축 허가가 되어 있다는 것만 입증을 해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롯데백화점은 대체로 등기가 안 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는 걸로 건물을. 왜? 뭐 롯데 이야기로는 현금이 없어서 안 했다 이렇게 하던데 사실 롯데가 현금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던데요.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세금을. 감가상각이 돼버리면 나중에 건물은 20년 지나버리면 장부 가격은 0이죠. 0. 자, 어쨌든 미등기 건물도 악덕 채무자가 등기를 안 하면 경매 넘길 수가 없었다고 건물 다 지어놓고도. 근데 이제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매각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기간 입찰, 호가 경매, 기일 입찰 세 개가 있는데 이 호가 경매와 기일 입찰은 유찰되면 오후에 밥 먹고 한 번 더 입찰할 수 있습니다. 1기일 2회 입찰. 두 번째 할 때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2회 입찰의 경우.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매수보증금은 옛날에는 입찰가, 응찰가, 매수 신청 가격의 10%인데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항고보증금, 매각 대금의 10분의 1. 이 두 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 했어요. 우리 프린터 56분의 10분의 1에 1번, 3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대금 지급 기일이었는데 지금은 대금 지급 기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2월 28일까지 돈 내면 됩니다. 옛날에는 2월 28일 날 딱 하루만 돈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미리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순간 채무자가 은행에 빚 다 갚고 저당권 말소하면 경매 절차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언제 돈 낼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은행이 돈 갚으러 가는 순간 매수인이 잔금 다 내버리면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가 옛날에는 낙찰길이었는데 지금은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정해서 공고하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배당 못 받고요. 배당 못 받으면 후순위 걸리지 않은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인도명령의 범위가 확대됐다. 옛날에는 채무자, 소유자만 인도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당한 근원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 단 매각 대금 납부하고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한 문제고요. 경매는 워낙 방대합니다. 이제 매수 신청 대리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577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인데요. 이게 2006년도 노무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는데요. 이게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지금 그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있죠. 김한길 전 의원 동생인데 김누리 교수 이분이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책 같은 걸 읽어보니까 김누리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민을 대신해서 하잖아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직접 민주주의 할 수 있대요. 국회의원 뽑을 필요 없다고요. 국민들한테 투표 붙여가지고 뭐 사대강 해도 되냐 안 되냐 하면 국민 과반 이상 나오면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블록체인 하면은 기술을 이용하면은 그거 바꿀 수도 없다고요.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변경 불가능하도록 하는 게 블록체인이죠. 그게 가능하대요, 충분히.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들도 100년 후에는 없어질 직업이라고요. 필요 없다고 앞으로 직접 국민한테 의사를 물으면 되니까. 지금 이 대의민주주의가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진짜 대의가 되고 있는데 대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표되고 있는 게 법조인, 언론인, 대학 교수를 대표하고 있다고. 국회의원 300명 중에 서울법대 출신이 50명이 넘는데요. 그럼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 중학교 선생님 출신도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다고 지금 국회의원이. 그럼 여자가 우리나라 국민의 50%면 여자 국회의원도 한 50% 비슷하게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확하게 대의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젊은이들이 많은데 국회의원은 젊은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자, 그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도 우리나라 대선 후보가 1, 2위가 다 법조인들이잖아요. 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한쪽에 지금 현직 대통령도 변호사하고요. 따지고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는 육사를 나와. 저도 어릴 때 육사 가려고 있어서 육사 나오면 대통령 된다 생각하고. 근데 요즘은 법대 나와야 변호사 자격증을 따야 대통령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도에 1월 1일 이게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법률행위 대리를 의무하는 것은 변호사만 가능했다고요? 옛날에는. 근데 2006년 1월 1일부터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법무사, 개업 공개사에게도 입찰 대리를 허용한 겁니다. 이거는 입찰 대리를 허용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옛날에는 경매 브로커 변호사법 위반 구속이라고 했었어요. 개업 공개사가 입찰 대리를 하면. 왜 그래? 입찰 대리,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되잖아요. 대리인이 금액을 마음대로 1억, 2억, 3억 자기 마음대로 써내도 된다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본인한테 가는 거죠. 위임인에게. 그 전문 직업인이 아니고 사기꾼한테는 대리를 하라고 맡길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적어내놓고 중개보수나 많이 받아 챙기려고 하면. 이게 이때까지는 사기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개업공개사를 이제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대리권을 허용하는 거는 마음대로 적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 대리권을 허용하는 게 우리 지금 프린터 34번에 있는데요.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7개. 그러면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소송 대리를 못합니다. 소송 대리. 소송 대리는 지금도 못합니다. 소송 대리. 명도 소송, 배당 이의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이런 거는 못합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입찰표 대신 써주는 것, 제출하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 보증금 대신 내는 것, 그 다음에 보증금 냈던 거 돌려받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단순히 서류 써내는 것, 돈 대신 내는 것, 돈 대신 돌려받는 것 이런 것만 가능할 수 있고요. 소송 대리는 안 된다. 명도 소송, 항고 소송, 배당 이의 소송, 기일 변경 신청. 기일 변경도 재판 절차거든요.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거 이런 거는 신청할 수 없다. 대행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577페이지 중개 대상물하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은 똑같습니다.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이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니라고 했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 있어 보니까 자동차도 경매 나오더라고요. 자동차는 입찰 대리 못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 못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77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려면 여기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의미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이거나 이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보면 맞아요. 입법의 불비인데요. 이 개업공개사라고 하면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맞다고는 하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고 부칙개공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보증보험이나 공제를 미리 가입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56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56번에 동그라미 1번하고 3번을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미리 가입해야 됩니다. 프린터 56번에 1번에 중개업을 할 때는 미리 보험 가입 못하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인데요. 자격증 사본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칙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못한다고.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죠? 그 다음에 등록증 사본이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업은 하지 않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권용 사진 2매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공인인가사법에는 1장인데 여기는 2장 들어가야 됩니다. 보정설정 영명서류를 미리 제출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미리 보정설정 영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인데 매수 신청 대리는 미리 보정설정해야 된다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580페이지 결격사유인데요. 5가지가 있는데 우리 프린트 31번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12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인 결격사유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은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못한다는 규정은 없죠? 우리 교재 580페이지에 보면 자 그러면 미성년자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다면? 없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법인인 개업공개사이거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미성년자는 개업공개사가 될 수 없으니까 개업공개사가 될 수 없으면 자동으로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인데 실제로는 17가지예요.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에다가 추가되는 게 5개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뭐냐면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그런데 26회 때 시험에 나온 걸 보면 폐업으로 인한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기분 나쁘게 만들어놨어요. 중개업을 폐업해도 매수 신청 대리를 폐업해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지에서 등록 취소된 게 아니라 폐업해가지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됐다면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 관련 유죄 판결 받고 2년 미경과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리고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던 자, 그리고 법인의 임원 사원이 앞에 말했던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등록이 불가능하다. 581페이지 보존 의무인데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입니다. 3개 5년.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되지만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5년,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전속 중개계약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보존,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 보존 의무 없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다. 우리 프린트 46번하고 5년은 몇 번 했어요? 5년은 41번에 3, 4, 5, 6 4개 있죠? 5년 보존하는 거 4개밖에 없다고요?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인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5년이니까 똑같은 확인 설명서라도 다르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사항은 우리 프린트 6번에 9가지인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581페이지 5가지, 4가지가 있는데 경제적 가치를 설명해야 됩니다. 이 경제적 가치 적는欄에 보니까 감정가격을 적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감정가격. 감정가격이 1억이면 감정가격보다 보통 낮게 낙찰받는 게 좋겠죠. 이 경매에서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6개월 전에 시세입니다. 6개월 전에.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고 나면 6개월 후에 경매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2개가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득 관련 세금,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되죠.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세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부담 인수해야 될 권리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전세권, 임차권 이런 거 있으면 설명해야 된댔죠? 떠안아야 되는 거, 인수되는 권리. 대표적인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입니다. 세금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명칭 표시인데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표시하면 안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또 등록 취소되면 매수 신청 대리 의무에 관한 표시를 제거해야 되고요. 특히 노란 글씨 이게 중요한데요.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되면 업무 정지됐다고 출입문에 써붙여야 됩니다. 중개사무소는 업무 정지돼도 업무 정지됐다고 출입문에 써붙일 의무 없죠? 저는 이때까지 태어나가지고 중개업소를 수없이 지나가면서도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보셨어요? 업무 정지됐다고 써붙이는 거 보셨나요? 저는 못 봤는데요. 여러분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업무정지 된 거 하나도 안 보이던데 아직까지 업무정지 된 거 하나도 없죠? 물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다더라고요. 근데 안 써붙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매수 신청 내리는 업무정지 되면 업무정지 됐다고 출입문에 써붙여야 된다. 지도 감독 관청입니다. 588이고요. 우리 프린터는 12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거기에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요. 1번, 2번은 이게 공인중개사법상입니다. 3번,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지부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이 합니다. 지방법원장은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협회 시도지부나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네요. 50번에 동그라미 3번. 자, 그 다음에 589페이지 실무교육. 이거는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우리 프린트 53번 내용, 프린트 53번에 있는 표 그대로입니다. 교육제도 5개가 있다고요. 이 교육제도 5개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자, 오늘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교육을 보면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됩니다. 시험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고요.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고등교육법에 관한 학교니까 대학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이런 데가 되겠고요. 공인중개사 협회는 가능한데 공기업 X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된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 우리 프린터는 요 박스가 53번에 있는 거 그대로라고요. 공기업 준정부기관도 중개 실무교육은 위탁받을 수 있지만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 못한다. 요청을.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이 점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개실무교육은 등록을 할 자, 소속공개사, 법인의 모든 임원, 책임자, 자격증 없는 임원도 중개실무교육은 받아야 되지만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오직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되겠죠? 대표자만 받습니다. 왜? 대표자만 매수신청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은 지급윤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급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교육시간인데 교육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나와요. 이 교육제도 표 전체에서. 그 다음에 이 사전교육, 가운데 있는 3개가 사전교육인데요.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사전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미리 받아야 된다 해서
제가 편의상 사전교육이라고 했고요. 시험에 사전교육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개업하거나 취직하기 전에 받아야 된다 해서 사전교육, 연수교육이나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이니까 사실상 사후교육이라고 봐야 되겠죠. 교육제도 5개 비교하는 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우리 프린트 53번에 있고요. 다음 주에 프린트 새로 내드린다고 했어요. 이거 새로 받으셔야 돼요. 개정된 거 반영해서 내드리겠다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절대적 등록 취소부터 절대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절대적 업무 정지가 있는데요. 우리 교재 592페이지. 592페이지, 거기에 메뉴에 8번, 절대 필요적 취소. 필요적 취소에 거기 2번, 니은, 폐업 신고한 경우, 중개업을 폐업하거나 매수 신청들이 폐업하면, 제가 기분 나쁘게 폐업해도 등록 취소한다고 했죠? 좀 특이하니까 밑줄 쳐놓으시고,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임의적 등록 취소, 592페이지, 동그라미 2형에 최근 1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우리 프린터 44번에 15번에 있죠? 44번에 15번. (44번에) 15번하고 12번을 비교해야 됩니다. 12번은 중개업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2번 받고 또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인데, 매수신청 대리는 44번에 15번에 임의적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적 업무정지에 보면 592페이지 맨 밑에 필요적 업무정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필요적, 절대적 업무정지라는 게 없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6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근데 매수신청들이 절대적 업무정지가 휴업을 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폐업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휴업. 특이하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왔다고. 휴업은 절대적 업무정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 노란 글씨가 다 시험에 나왔는데요. 매수신청들이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고요.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는 6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593.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소 3개는 청문을 합니다. 취소 3개.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청문을 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도 청문을 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청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자격정지, 업무정지도 청문을 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청문하는 것은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도 청문하지 않고, 매수신청 대리 관련은 전부 다 청문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594페이지 7일 이내 반납인데요.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3개는 7일 이내 반납합니다. 우리 프린터 39번에 3, 4, 5번에 있습니다. 39번에 3, 4, 5번 7일 이내 반납입니다. 근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취소라도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X, 이 말은. 자격증은 교부한 시도이사한테 반납해야 되죠. 뿌린 자가 거두리라.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이사. 모든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뿌린 자가 거두리라.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94페이지, 이게 중요하네요. 중개업하고 매수 신청 대리하고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시장, 군수구청장, 등록관청,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보정 설정을 매수 신청 대리는 미리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또는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에 해야 됩니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 합니다. 우리 프린터 2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2번 맨 밑에서 두 번째 별표 있습니다.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은 14일 이내에 해줍니다. 실무교육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시도지사가, 다만 이 시도지사는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된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 실무교육,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임원인 경우 대표자, 모든 임원, 사원, 책임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오로지 대표자만 받습니다. 법인인 경우. 그 다음에 소속 공개사도 중개 업무는 할 수 있지만 매수 신청 대리 업무는 오직 개업 공개사만 할 수 있고 법인은 대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됩니다. 소속 공개사, 법인의 임원도 매수 신청 대리 업무할 수 없습니다. 인장 등록, 공인중개사법에는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는 따로 인장 등록 없고요. 공인중개사법상 등록된 인장을 찍어야 됩니다. 사건 카드라든지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자, 실비는 제가 이게 시험에 안 나와가지고 말 안 하고 넘어왔는데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52번에 보면은 맨 밑에 18번, 19번 나와 있죠? 18번, 19번에 보면 등기 열람 비용, 근거리 교통 비용, 등기부 발급 비용, 근거리 교통비는 실비로 못 받는다고 돼 있죠? 공인중개사법상은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비용을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고요. 매수 신청 대리는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비용, 근거리 교통비는 못 받고 원거리 교통비, 원거리 출장비는 받을 수 있죠. 원거리 교통비, 원거리 출장비 받으려면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다. 중개보수 영수증이라는 게 중개보수 영수증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보수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됩니다.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6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1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반드시 명해야 되는 것도 있고 명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6월 이하, 매수 신청 대리는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1월 이상 2년 이하.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근데 보통 이게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강의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경우. 그래서 경매를 포기해야 될까요? 매수 신청 대리를 포기해야 될까요?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인터넷 듣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포기하지 말라고 하겠죠. 매수 신청 대리는 쉬워요. 어려운 게 없어. 경매는 어렵다고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매수 신청 대리는 포기하지 말라고. 한 문제 나오지만 한 문제가 소중해요. 시험에 당락이 결정된 게 한두 문제 때문에 다 떨어져요. 합격자 분포도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부 다 이게 60점을 기준으로 보면 합격자 분포도가 전부 여기에 다 몰려있다고. 55점부터 65점 사이 여기에 다 몰려있어요.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그러니까 한 문제가 소중합니다. 그 올림픽 하는 거 안 봤어요? 스키 뭐 이런 거 보니까 0.01초, 100분의 1초 차이에 스켈레톤 이런 거 0.01초 차이에 결정되고 그러더라고요. 그 1점이 중요하다고, 한 문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했던 게 시험에 세 문제, 각각 한 문제씩 나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주택 임대차, 농지 임대차, 민법 임대차, 민법 전세권 요 5개를 비교하면 좋겠죠. 여러분들은 민법도 공부한다면.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채권의 물권화 경향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마찬가지고. 민법 임대차는 완전 채권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이건 대항력을 갖추면 제3자에게도 누구에게나 물권처럼 물권은 대세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잖아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물권화 경향이 있다. 특히 주택하고 비교되는 걸 꼭 정리해야 된다. 지난주 프린터 내드렸어요. 주택 상가 비교 정리 프린터.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매는 거의 안 봐도 되고요. 공매는 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압류부동산 공매,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이런 거 국유재산 공매 등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압류부동산 공매, 세금 안 내서 하는 공매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전부 다 공매에 다 넘어갔죠. 경매, 공매에 전부 다 집이. 전두환 전 대통령 것만 경매에 51억에 낙찰되는데 이순자 여사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무효라고 했어요. 그거는 나무재산이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공매하면 안 된다고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 빼돌리 놓으라고 했잖아요. 사기치려고 맘먹으면 부동산 개업하기 전에. 사기치지 마세요. 제가 사기치라는 거 아니에요. 사기치면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자, 경매 한 문제 나오는데 경매는 좀 어렵다. 방대하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볼 수밖에 없다. 매수 신청 대리는 쉽습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내용만 기억하면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좀 전에 비교했잖아요. 그 비교하는 데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버티는데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정의고 진정한 승리다. 진짜 여러분들 이제 잘 버텨야 됩니다. 아직도 4바퀴 더 진도가 남아있어요. 이제 오늘 한 번 끝났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 끝난 거는 1, 2월이 처음이죠. 11월에는 끝까지 못했고요. 처음으로 이제 했는데 또 다음 주부터 3월 달부터 하면 또 느낌이 달라요. 너무 100%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씩 채워가는 여백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요. 한국 미술도 여백 의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다 보면 나중에 가슴 벅찬 기회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개정된 내용,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 개정된다고 했죠? 개정된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